박광배 TV 박광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배입니다. 그리고 백지원 전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지원입니다. 네, 조금 전에 확인했더니 저 조국이 구속 집행은 월요일 날 된다 그러더군요. 조국만 항상 뭔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지금 갔어도 벌써 갔어야 양반인데 그렇죠. 5년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플러스 원래 오늘 갔어야 되는데 근데 근데 또 한 3일 더 늦게 가는 건데 뭐 조금 있으면은 추운 방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따뜻한 거 뭐 많이 먹고 해라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저는 만약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고 정치인이 아니었으면 이 일이 이렇게 4, 5년이나 걸렸을까 참 반가운 소식이면서도 동시에 좀 회의감이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조국이라는 이 인물이 586 강남 좌파 나르시시스트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30 세대들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판결이 나왔는데도 오히려 감옥 가서 책 읽겠다, 뭐 못 만들어 오겠다 이런 소리를 한 것 자체가 입시비리를 저질러 놓고 죄의 무게를 모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이 참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모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남 좌파 나르시시스트의 표본이다. 네, 586 강남 좌파. 586. 네, 그 정체성이 다 합쳐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73년 강남 좌파도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녀의 입시 비리에 있어가지고 또 비슷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하나 배우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 본인 부친이 징역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민은 본인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본인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는 방송을 하고 있던데 그거 참 정신력이 대단하다. 그 좌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남이라는 거예요. 아, 예, 가족 관계가 남이라는 거예요. 이재명이도 지가 네. 뭐 아들 뭐라 되니까는 남이라고 그래 부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마 조민이도 그럴 거예요. 조국이요? 그 누구죠? 본인 아버지도 못 알아보네요. 예, 네. 저 김정은이는 지금 예전에요. 철딱선이 없는 애들이 부모를 고발하는 경우는 가끔 있었어요. 북한에서. 근데 김정은이는 그 부모한테 자식들 고발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륜을 파괴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기본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그들 가족부터 정리하는 거지 뭐. 그리고 이 조국 대표 판결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의 시각에서 의미를 말씀드리면 네. 윤석열 정부 창출의 가치가 공정과 상식이었는데 그때 당시 조국 사태는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특히 제 또래 세대들은 20대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문재인 암흑기 때 보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회의 사다리가 무너진 상황에서 큰 박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가령 입시를 치를 때도 정말 교육열이 높았던 세대인데 정시문이 너무 좁아져서 시험을 가지고 대학을 갈 길들이 굉장히 좁아진다거나 그러면서 갑자기 알 수 없는 뭐 입학사정관제 뭐 이런저런 수시제도들이 굉장히 생겼는데 지금 그런 걸 가지고 조민이 이런 입시비리를 저질러 왔던 거잖아요. 그 지점에서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었는데 이게 또 4, 5년 걸리기까지 정말 정치에 관심 없는 청년들조차도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부산대든 뭐 고려대든 겨우겨우 입학 취소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정말 지난했거든요. 이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그게 잘 바뀌지가 않았다가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야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그게 4, 5년이 걸렸던 것 자체가 참 저는 개탄스러운 상황들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조국은 지금 이걸로 이제 죗값을 치러야 할 상황이 됐지만 정작 그렇게 입시비리의 당사자인 조민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이 실제로 조민 외에도 입시비리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입학 취소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서 졸업할 때까지도 취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유야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국회가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을 좀 바꾼다든지 처벌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여당에서 살피지도 않고 뭐 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상한 것들이 역사에 꼭 나타나는데 그게 지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역사 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 조국이 때문에 우리 광화문 국민혁명이 100만 이상이 모일 수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저도 그때 한글날 그때 제가 네. 집회에 참석했었거든요. 네. 제가 사실은 교편을 든 적이 있습니다. 10월 9일 집회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네. 교편을 든 적이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뭐 선생이거나 이제 교사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에 가깝기 때문에 금수저들은 저렇게 입시를 하는구나, 저렇게 또 자기들끼리 신분을 대물림하는구나. 거기서 굉장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는데 조국이 그때 당시에 가재, 붕어, 개구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화나게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런 영웅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또 있습니다. 예. 그 오늘 박광계 대표가 1인 시위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네. 1인 시위 하시느라고 고생했다 댓글이 올라와가지고. 네, 그 1인 시위가요. 그 예. 오늘 아침에 혹시 김상국 의원이라고 부르기 싫고 김상국 씨라고 하겠습니다. 김상국 씨가 오늘 국회에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자라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마치 1인 시위를 했어요? 김상우이가? 네, 김상우이가 이제 국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지금 가장 민주당이랑 가까운 사람이 국민의힘 로고를 붙여가지고 마치 자신이 뭐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는 듯이 그렇게 시위하는 거 보고 저는 책임당원으로서 똑같은 포맷을 만들어서 김상욱과 한동훈은 배신자다 하면서 제가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국회 당사 그 앞에 그 입구 앞에서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네, 국회당 그 의사당 앞에서. 네.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네, 맞습니다. 국회 안에 들어가서는 못하죠. 지금은 원래 같은 경우에는 활짝 열려 있었는데 지금은 신분증 제출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만 들어가서 특권 가지고서 1인 시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고생하셨네요. 아닙니다. 자, 김어준이가 오늘 국회에서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근데 지도 거짓말인 줄 아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다 한 건 아니지만 해갖고서 나중에 사법 처리는 도망갈 수 있는 그 구멍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걸 오늘 좌파 언론들이 하루 종일 떠들어댔습니다. 네. 핵심 근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유독 한동훈이를 사살해서 죽이라고 했다는 것만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요. 한동훈이가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게 내 다음 내일 있을 탄핵 표결 때 한동훈 일당들이 배신을 부추기는 배신을 해도 그 명분 있게 하라고 지금 명분을 좌파 애들이 던져주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백지연? 저는 대변인?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한테 언제까지 정치권에서 권위를 부여할 것인지 지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런 사람이 사실상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 방송에 나가서 인증이 설마 없으면 안 되는. 그 김어준이를 이용은 하겠지만 정신적 지주까지 돼. 아닙니다. 총선 때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절하기도 했습니다. 단체로 가서. 네, 후보들이 막 저랬다 하더라고요. 네, 제가 네. 굉장히 그때 당시에 비판을 해서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래요?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했던 내용 자체가 과방이랑도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좀 가까운 관계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네. 근데 김어준은 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 정국 당시에 뭐 주진우나 이런 동료들이랑 같이 정말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상스러운 모욕 같은 것들, 성적인 모욕 같은 것들을 쏟아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 TBS에서 지금 6년간 24억인가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전부 그래서 다 저 우리 TBS 망했어요. 네, 우리 세금입니다. 지금 네. TBS 지금 거의 문 닫을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제보처도 밝히지 못하고 거기 가서 쓸데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고 뭐 우방국으로부터 뭐 제보를 받았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주한미국 대사관이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딱 NO 두 글자 보냈습니다. 그런 일 없다라는 뜻이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래요? 김어준 씨는 우파적인 그 대사관, 그러니까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말했는데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우방국이 미국이 아니고 중국일 수도 있잖아요. 중국인데. 그래 미국 대사관에서도 그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칫 내정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단 던져놓고 사람들이 선동된 다음에 아닌 말고식으로 하는 거. 그게 지금까지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방식인데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크게 넘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소 경계하는 시선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워낙 황당한 네. 거라서 이게 가짜뉴스라는 게 이 팩트를 조금 섞어서 양념치듯이 해서 그럴듯하게 해야지 이게 사람들이 솔깃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워낙 황당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김어준 씨의 배우자입니까? 동거인입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 작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그런 부분에서 첨언을 해줄 수 있었지 않았나. 그거 왜 그 내조를 안 했냐? 네 맞습니다. 좀 잘 만들게 하지. 조금 더 그럴듯하게 말해야 되지. 지금 시나리오가 너무 이상하니까 민주당도 약간 손절하는 느낌. 에이 좀 그래요? 아니지 이런 식으로 또 반응합니다. 그리고 저는 김어준이 계엄 당시에 뭐 도망갔다, 뭐 며칠 은신했다라고 하는데
그 상식적으로 왜 도망을 갑니까? 이게 계엄이 한 2시간 남짓이었잖아요. 그쵸. 그동안 도망을 왜 갑니까? 그런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한 것 또한 이상했고 대통령이 계엄을 이제 선포하던 당시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뭐 반국가 세력과 전쟁하겠다. 사실상 간첩 세력들에 대한 경고였을 수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진짜 간첩이었으면 도망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깜짝 놀란 그런 거죠. 지점에서 네. 이제 그런 지점에서 본인이 뭔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도망을 간 사유가 정말 있었던 건가? 오히려 그 그림이 이상해 보여야 되는데 또 그쪽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정말 실질적인 위협이 있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사실 당에서도 그렇고 좀 합세해서 조금 바로 잡는 것들 팩트 체크 민주당은 그런 거 엄청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이런 해야 점은 되는데. 없을까요? 이게 뭐 이자가 아주 저 마초로 무장해 네. 있어가지고 네. 이미지가. 네. 근데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니까 얼마나 쪽팔려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암살 위협을 받아서 내가 몸을 피한 거야라고 지금 뒤늦게 이거 지금 쉴드 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재밌는 부분이 예전부터 김어준 씨는 우리 당 대표를 이상하게 응원해 왔습니다. 한동훈이를 네, 전당대회 때부터 나는 한동훈 공식적으로 응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인터넷 소문이 있습니다. 그 김어준 씨와 한동훈 씨의 관계는 시청자와 또 뭐 열렬한 청취자라고 이제 한동훈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가 저 네. 출근할 때마다 김어준이 방송 듣고 다닌다면서 네네.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네. 나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뭔가 내 열렬한 청취자를 위해서 내가 도와준 거 아닌가 한동훈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요. 아하. 네. 근데 어쩌면 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탄핵을 앞두고 일종의 뭐 심리 전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자리를 만들어준 거 아닌가 싶고 그런데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놓고 뭐 사실관계 여부나 이런 건 또 국방위 소속 박선원 의원이랑 김병주 의원한테 물어보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 박선원이라는 인물을 경계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이 그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제1차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에 굉장히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국정원 무력화에 기여를 했던 핵심 멤버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라는 거 이걸 좀 많은 국민들이 아시고 정말 이런 게 실질적인 위협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실들이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김어준이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예전에 경험이 있어서 그 이자가 그 낙곰수를 하기 전에 그 한겨레 신문과 손잡고 네. 그 뉴욕 타임스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했어요. 아, 네. 그때 이자가 타임스? 뉴욕 타임스 그 새로 욕하는 타임스란 뜻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김영민이하고 정봉주하고 주진우하고를 고정으로 불렀어요. 네네. 지그들끼리 놀았는데 지그들끼리 노니까 한 며칠 떠드니까 할 거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를 불렀어요. 예, 그래서 나랑 배틀을 하자고 도전을 했어요. 그게 2011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는 뭐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뭐 좌파인데 배틀하자 그러니까 제가 피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한 1년 반을 배틀을 했어요. 그때 김어준이는 이제 문재인이를 대통령 후보로 출마시켜서 그때까지는 문재인이가 나오기 전이에요. 네. 출마를 시켜서 대통령을 만들겠다. 네. 그리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배틀을 1년 했어요. 이기신 거네요? 당연하죠. 네. 내가 그런 자들한테 지금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김어준이가 이재명 밀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나요? 윤석열 대통령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어준이가 손대는 것들은 다 망해. 그런 사람이 또 있잖아요. 왜? 저 김종인이, 윤여준이. 그렇네요. 이런 사람들이 뭐 가서 어슬렁거리면 다 망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행히 김종인이를 먼저 탁 잘라붙기 때문에 이긴 거거든. 네. 네. 저 사실 아까 전에 그 대기실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김종인 같은 자가 사실은 우리는 어떤 전과가 있는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뇌물 전과가 있는 자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정치에서 뭔가 자신이 제갈량인 것처럼 행동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굉장한 불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어준이가 한동훈이 손댄 거를 보고 한동훈이 이제 고추. 그렇네요. 예. 이걸 또 당에서도 명예훼손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네.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저는 당에서도 그렇고 조치를 명확하게 한 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가 바뀌니까 당이 대처가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그 직후에 한동훈이가 내란죄를 사실상 자백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광분을 하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광계 대표? 저는 오늘 아까 전에 1인 시위 네. 갔다 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1인 시위를 하니까 현장에 있는 2030 남성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을 만났거든요. 제 1인 시위하고 있는 피켓을 보더니 약간 엄지를 척하거나 또는 막 고개를 숙여가지고 인사를 하거나 화이팅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 담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도 당당하게 대통령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를 하셨고 사실은 2030이 지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정선거입니다. 2030 남성들이 그 가장 민감해하는 게 부정선거였고 처음에 시작했던 게 예. 사실 블랙 우산 시위라고요. 당시에는 그때 저도 몇 번 4.15 취재했어요. 네, 4.15 네. 부정선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 네. 젊은 청년들이 그걸 네. 했기 때문에 네. 시위 장소도 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에요. 네네. 예를 들면 홍대라든지 저 대구 같으면 동성로라든지 네. 이런 곳에서 젊은 청년들이 그걸 네네.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담화가 어찌 보면은 2030 이제 젊은 우파들의 마음을 긁어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정말 박수 칠 만한 그런 담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대통령의 담화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부정선거란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이 선관위에 대해서 전 정말 지적을 잘한 부분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인 걸 이용을 해서 마치 그들이 신성 불가침인 것처럼 굉장히 특권층처럼 군림해온 것들이 사실입니다. 네. 이것이 그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사원에서 그런 특혜 채용과 이제 가족 채용 비리 같은 것들이 다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수사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뭐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들면서 또 그렇게 계속 회피를 해왔는데 지금 1,200건에 달하는 세습 채용 비리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패한 기관이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고 이게 또 중앙선대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그냥 지자체 단위로 퍼져 있는 모든 선관위에서 그냥 이게 어떠한 그냥 자기들의 행태인 것처럼 그냥 지금까지 늘 했던 관습인 것처럼 굳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이런 조직 처음 봤다라고 이건 보도가 다 됐습니다. 경악을 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그리고 또 국정원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국정원이 파악한 정보에서 지금 총 8번의 해킹이 있었는데 그중에 7번이 북한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제 안보 시스템을 점검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 또한 거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 선관위라는 조직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본인들이 이제 철옹성처럼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그 안이 너무 썩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싶었던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 가치 판단 이전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쭉 훑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일했던 게 감사원과 국정원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약간 이런 여론이나 이런 것도 잘 하지 못하고 정책 주도성도 좀 계속 야당한테 끌려다니고 또 국회에서도 야당한테 끌려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에서는 이제 뭐 당대표들은 계속해서 대통령과 반목해서 뭔가 정치적 가치를 올리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아마도 대통령이 고민이 좀 깊었겠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좀 믿으면 안 될 사람을 믿은 그런 여러 가지 실수들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백지원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젊은 청년들이 이 선관위 서버와 네. 관련돼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가 진짜 필요한 조치를 잘했다 이런 반응들인데 오늘 나온 보도는 선관위가 그 서버를 한 20억인가 30억 들여서 전부 교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화들짝 놀랐다는 거겠죠. 이 증거인멸 아닌가요? 증거인멸로 검찰이랑 경찰이 움직이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파들의 염원을 대통령께서 이제 들어주셨다 했는데 사실 담화가 저는 법률적인 방어도 있었고 그리고 지지 이 계엄에 대해서 이제 네. 의도를 다른 좌파라든지 좀 중도층에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새로운 내용이었을 겁니다. 네네. 그게 대통령 입에서 나오니까 이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썩어 있었어 하는 하는 경각심을 들었고 그게 아마 계엄에 대해서 네. 왜 했는지 알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선관위 조직에 대해서 이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 5년 넘게 선관위 보안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었던 윈스라는 업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원자와 연관 있는 자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대선 당시에 문재인 캠프 특보 출신 인사가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있었는데 억지로 이제 임기를 연장하려고 하다가 선관위 내부 직원들의 반발로 인해서 무산이 된 이런 논란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재명 대표에게 이번 판결 말고 그때 당시의 판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준 그 해당 판사가 서울시 선관위원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은 이건 당연하고 이거를 뭔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부정선거라거나 이런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본인들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지만 정작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준 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선 때 당시에 이제 부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이재명의 욕설에 대한 비판 논평을 썼는데 그 한 줄을 이유로 선관위에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단어 한두 개 때문에 5시간 반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조사하는 선관위 담당 직원이 저한테 처음에 누가 시켜서 국민의힘 가입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다고 해서 누가 시켜서 가입할 줄 아느냐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번 대선에 누굴 뽑을 거냐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사상 식으로. 검증 기관이에요? 네, 사상 거기가? 검증을 제가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어허. 살면서 조사라는 것도 처음 받아보고 선관위에서 그쵸. 그런 데서 또 처음 당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진술조서 같은 내용도 제가 하지 않은 표현을 이렇게 좀 꼬아서 했다거나 아하. 그래서 그것도 정정하면서 항의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진술조서 등사를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해주지도 않았었고요. 그래서 그것도 변호인이 그때 당시 항의를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 당시여서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에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고 다음날 아침에 경고 통지가 하나가 날아왔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만약에 대선에서 졌다면 이 사람들이 이재명이 당선이 됐다면 어쩌면 저를 검찰에 수사를 넘겼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재명이란 사람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논평을 썼으니까요. 아마 그때 당시 대변인단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가장 어렸었기 때문에 약한 고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누군가가 고발을 하거나 이랬던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다시 결집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예, 이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겠다. 대통령 발언을 직접 들으니까 네.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왜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를 이해하겠다. 그렇다면 지켜야지. 이제 이렇게 해서 결집이 되잖아요. 이걸 이제 종북주사파들이 제일 겁을 내는 것 같고 또 이 사태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사실상 자기가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참칭하고 나서는 한동훈이가 제일 겁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의 이 정말 미치광이 같은 발언이 나왔어요. 대통령의 담화를 내란을 자백한 것이다. 저는 검사 출신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 이제 법률에 있어가지고 무죄 추정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동훈 씨는 어떻게 모든 이 상황이 다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떻게 여당 대표란 자가 대통령의 지금 그런 정당한 통치 행위에 대해서 내란죄라고 아예 단정지어서 말하는지가 저는 이 사람이 과연 검사 시절에도 박근혜 대통령 또는 그런 밑에 우리가 탄핵 때 당했던 그런 인사들 얼마나 불행한 조사를 받았을까 그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동훈 씨 굉장히 급하구나. 저렇게 안 하면은 본인이 지금 바닥 나 있는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없으니까 좀 발버둥 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네, 저도 그 해당 내용이 굉장히 뭐 내란을 자백했니 이런 표현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당대표로서 잘못된 처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친한계가 탄핵이 부결되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겨눈 상설 특검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그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민주당에서 2명, 그리고 조국신당에서 1명, 진보당에서 1명 추천을 하는데 진보당에서 추천을 한 인사가 이나영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윤미향의 후계자입니다. 지금 정의연의 이사장을 맡고 있고 당시에 회계감사를 막았던 당사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북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갔었는데 윤미향과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거기서 그 행사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했었어요. 아. 그런데 그런 행사에도 참석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은 또 청년 우파들에 대해서 또 반발을 사는 부분은 워마드랑 메갈리아라고 극렬한 페미니스트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도 막 혐오를 한다거나 사망한 군인들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세력인데, 그 세력을 가지고 뭐 혁명적 투사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추켜 세운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물,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을 반국가 세력이라 생각할 수 있고 내란 선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사람이 대통령에게 내란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경에 올 때까지 이런 세세한 내용을 안 살피고 뭐 했느냐. 또 탄핵안에 대해서 가부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탄핵안에도 들어있었던 게 친북 친중 친러 안 했다고. 그게 탄핵 사유인 것처럼 결론에 들어있었고, 맞습니다. 네. 문재인 이재명 조국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마치 정치적 공작인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표결권을 가진 의원들이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정확히 알고,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건 본인 선택인 건 알겠는데,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당원들께는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 그래서 이걸 지켜보면서 너무 답답했고요. 저도 정치를 하는 입장이거나 이런 것 이전에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왜 이런 식으로 항상 번번이 소용돌이 치듯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인지, 저는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왜 묻고 지나가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그러게요. 없습니다. 네. 저도 잠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씨의 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훈 씨의 징계 요청서를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제가 하루 만에 3,100명 모았습니다. 3,100명 모아서 제가 징계 요청서를 들고 국힘 당사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경찰관이랑 보안팀장이라는 자가 저를 막더라고요. 지금 민원을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징계 요청서 그건 안 받으면서 감히 1호 당원을 본인들이 밤 10시인가 12시인가요? 10시요. 그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회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당하게 못해가지고 네. 제3의 장소에서 지그들끼리 아. 모여서. 그랬습니까? 그런지 몰랐습니다. 밖에 나간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몰랐네요. 네. 그리고는 당헌 당규를 아무리 뒤지게 봐도 네. 대통령, 현직 대통령 1호 당원을 출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연기했어요. 그러면 본인에 있는 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제명합니까? 부끄러워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면서. 대통령을 출당 제명 조치하는 경우에 또 헌재 재판관 임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나면 탄핵에 대해서 헌재 판결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탄핵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수월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일단 접근한 것이라 쫓아내면 생각이 이제 듭니다. 우리 식구가 아니다 네. 하고 탄핵 찬성 쪽으로 몰아가기가 쉬워지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참 비겁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 만약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뭔가 잘못을 한 것이 나중에 드러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하지 않았던 사람을 시대가 불렀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당에서 데리고 와서 대통령을 만들었으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일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동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권력 다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대통령이 팔다리가 잘린 상황이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결국 치달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모두가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회피하듯이 쏙 빠지려고 하는 모습들. 한동훈 대표는 그 이후에 이제 당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아예 관련 없는 것처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줬고, 비대위원장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으로 된 것이나 다름이 그쵸. 없었던 상황인데, 시대가 부른 대통령의 네. 따라왔던 그리고, 뭐 하나 네. 부속 같은 거죠. 그리고 또 네. 사적인 인연이 있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신뢰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색하게, 이건 정말 저는 배신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만요, 이런 것들은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비겁해 보이고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들이 많았던 것 같고, 뭐 내란 이런 이야기 굉장히 자극적으로 자꾸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그리고 검찰의 검수완박 이런 얘기하면서 검찰 수사권 박탈하려고 한 거, 이게 간첩이랑 범죄 세력에 판치게 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 입 다물고 뭐 했습니까? 이런 거 안 맞고 뭐 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이 지금 그 계엄이 발표된 날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그때 간첩법 개정안을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죠. 뭉갰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야당 일각에서 추진한다는 그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간첩이라는 게요, 간첩이나 이런 세력들이라는 게요, 일상에서 우리가 평안한 일생을 살면 못 느낄 수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암약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원의 기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는 없고, 일단 갑자기 계엄이
갑자기 일단 이루어졌으니까 왜 이러는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지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냥 감정적으로 본인들의 어떠한 추후 정치를 할 것들에 대해서 계산만 하는 모습들이 지금까지 보였던 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는 원내대표가 권성동 의원이 선출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분은 개파나 이런 것들과는 좀 관계없이 우파적인 정책 어젠다에 대해서 꾸준히 좀 괜찮은 목소리를 쭉 내왔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혼란한 당에서 좀 맞습니다. 수습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1차 탄핵에 실패한 종북 주사파들이 이번에 탄핵 못하면 이제 지그들이 죽는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결집을 했어요. 그리고 탄핵 표결 하루 앞두고 김어준이의 황당한 이 괴담 유포를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전 언론이 사실인 양 전파를 하는 식으로 해서 탄핵몰이, 내란몰이를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한동훈 일당들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부안해동하면서 지금 이 탄핵 쪽으로 가고 대통령 쫓아내야 된다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저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내일 1시에 광화문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댓글창에도 광화문에 가겠다는 뜨거운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저는 어제부터 양상이 좀 달라졌다고 봐요. 이제 두 분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접 나섰어요. 이게 뭐 국민의힘이나 한동훈이가 좀 나서서 좀 대리전을 좀 해줬으면 대통령이 굳이 직접 나설 필요도 없었겠는데 이것들이 오히려 칼을 거꾸로 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제가 오늘 칼럼에서도 이제 대리전 끝났다. 본대가 직접 나선다. 이렇게 제가 칼럼을 했습니다. 자, 내일 탄핵 저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게 국회 탄핵이 이루어지더라도 싸움은 그때부터 아닙니까? 맞습니다. 헌재에서의 이 법리투쟁이라고 하는 진짜 전쟁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 싸움까지 가서 우리가 이걸 저지해야 됩니다. 저 종북 주사파들 중에서는 노무현이가 헌재 갔다가 살아오는 바람에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썼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심판에서의 법리 투쟁을 크게 중시하지 않는 바람에 재판정에 직접 나가지도 않고 그러는 바람에 그냥 정말 허무하게 탄핵돼서 다 죽을 뻔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그냥 앉아서 당할 사람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탄핵 저지 본격적인 이 대회전에 우리 자유파가 정말 총 걸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분께 이 상황과 관련된 두 분의 각오 또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박광규 대표. 저도 사실 집회를 2017년부터 참석했었고 지금까지 제가 혼자서 여름에서 1인 시위도 나갔었고 제가 집회를 주최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만큼 중요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켰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집회에 나간 뒤에 반드시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바이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예. 저는 지금 제 가족들이요, 제가 보수 유튜브를 하고 있다 해가지고 가족들도 맘카페라든지 그런 곳에서 좌파들이랑 싸우고 있어요. 댓글로. 그러니까 우리도 집회에서 뭉치도 좋고 그 뒤에도 흩어져서 또 각계 전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지원 대변인. 네, 저는 당에 있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주체는 핵심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정부 초기부터 탄핵 선동에 앞장섰던 민노총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력들에 동조하는 것은 역시 우리 당의 가치를 배신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그리고 지금이야 이렇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도 떳떳한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혼란이 가속화되면서 저는 뭐 중국이나 이런 우마오당 뭐 댓글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마오당 같은 세력의 내정 간섭도 사실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상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공중전도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당직자들이 이제 방송에 못 나가겠다고 회피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공중전에서 회피하지 마시고 뭐 찬성하면 가서 찬성한다고 말씀하시고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숨지 마시고 본인 목소리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근혜 한 번만 더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애국파 시민 여러분들 추우니까 핫팩이랑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백지원 대변인 또 유튜브 하시나요?
전 채널은 있는데 하고 있지는. 지금 백지연 네. 유튜브 채널 주소가 막 올라와가지고 아, 댓글창에 네. 어, 영상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도 했던 게.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네. 시간 내서라도 조금 이동 시간 중에 짬을 내서라도 방송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백지연 대변인의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백지연 TV 가셔서 구독 누르시고 박광배 TV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